자,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의 엄마직을 사임한다. 그 한마디가 남긴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인 주말 저녁 식탁,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그 소란 속에서 유독 한 사람, 칠순을 앞둔 명자 씨만이 소리 없는 섬처럼 앉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새로 산 가방 이야기를 아들에게 늘어놓고 아들은 회사에서의 무용담을 떠벌리느라 바쁩니다. 손주 녀석들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밥알을 새고 있죠. 명자 씨는 묵묵히 생선 가시를 발라 손주의 숟가락 위에 올려놓지만 돌아오는 것은 할머니, 이거 비려. 라는 투정뿐입니다. 그녀는 그저 집안 구석에 놓인 오래된 공기청정기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고 평소에는 그 존재조차 잊히는 그런 가전제품처럼 말이죠. 명자 씨의 시선이 베란다 창밖, 붉게 저물어가는 노을에 잠시 머물렀지만 아무도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던 명자 씨가 마른 침을 삼키며 식탁에 앉아 물병을 가리켰습니다. 아범아, 물 좀 다오. 하지만 아들은 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귀찮다는 듯 대꾸했죠.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저도 회사 일로 피곤해요. 그 순간 명자 씨의 귀에서 삐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0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두 남매를 키우며 겪었던 산전수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팔아 대학 등록금을 댔던 손,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위해 밤새 미역국을 끓이던 등 그 모든 희생이 고작 물 한 컵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자 씨에게는 작은 비밀이 생겼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그녀를 가족들은 그저 저녁 거리 사러 가시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의 목적지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동네 문화센터의 구석진 강의실. 낡은 장바구니 깊숙한 곳에는 콩나물 대신 스케치북과 사비 연필 한 자루가 숨겨져 있었죠. 처음 잡아보는 연필은 낯설었지만 흰 도화지 위에 선을 그을 때마다 명자 씨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해요? 라는 며느리의 타박에도 명자 씨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일 그릴 사과의 붉은 빛깔만이 가득했으니까요. 가족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종적인 미소 뒤에 얼마나 대담한 계획이 자라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명자 씨의 여정을 응원해 주세요. 드디어 결전의 날, 명자 씨의 70번째 생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식들은 저녁에 외식을 예약했다며 아침 일찍 출근해 버렸고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명자 씨는 스스로 미역국을 끓여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마치 자신이 머물렀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처럼 꼼꼼하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반찬통마다 이름표를 붙여 정리해 두었죠. 오후 4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명자 씨는 미리 싸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것이라고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녁 7시 케이크를 들고 귀가한 자식들은 불 꺼진 집안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엄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발견한 아들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혹시 유서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갈한 글씨체에 A사 용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직 사직서. 나 박명자는 오늘부로 너희들의 엄마 자리를 사임한다.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손주 봐주는 사람이 아닌 내 이름 석자를 가진 인간으로 살기로 했다. 찾지 마라. 나는 지금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을 만나러 간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딸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들은 벽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출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갈아 넣은 한 여성의 피 맺힌 절규이자 우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명자 씨가 사라진 후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밥해줄 사람이 없어진 불편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있던 그녀의 온기가 사라지자 가족들은 정서적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당신이 어머니께 함부로 해서 그래. 라며 남편을 비난했고 아들은 너는 뭐 잘했냐? 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서로를 탓하며 싸우던 중 며느리가 명자 씨의 빈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아들이 물을 달라고 했다. 내 다리가 아픈 줄은 모르는 것 같다. 마음이 베인 듯 쓰리다. 일기장 빼곡히 적힌 외로움의 기록들을 읽으며 자식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가족이 아닌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소모품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일기장을 적셨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 시각 명자 씨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녀는 방파제에 앉아 캔버스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희끗한 머리카락이 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리모컨 소리에 잠을 설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노을 작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그리는 그림은 대부분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었으니까요. 이제야 알겠어. 지는 해가 어둠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화려한 색을 뽐내는 시간이라는 걸. 명자 씨는 물감을 섞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붓 터치는 거침없었고 색감은 황홀했습니다. 그녀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개월의 수소문 끝에 자식들이 기어코 명자 씨를 찾아냈습니다. 허름하지만 아늑한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늘 헐렁한 몸빼 바지를 입고 있던 어머니가 멋진 스카프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집으로 가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라. 나는 지금이 내 인생의 황금기란다. 거절은 단호했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어머니가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거절은 자식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을 진정한 어른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자식들의 손에 명자 씨는 그림 한 점을 들려주었습니다. 돈봉투도 반찬통도 아닌 그림이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등. 굽어진 등 뒤로 거대한 짐을 지고 언덕을 오르는 여인의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짐은 자세히 보니 꽃다발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짊어졌던 무게. 차 안에서 그림을 보던 며느리와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도 엄마이기 이전에 꿈 많던 소녀였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으며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었다는 사실을요. 명자 씨가 준 마지막 선물은 그림이 아니라 부모를 타인이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시선이었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명자 씨는 붓을 들고 바다를 바라봅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장엄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인생이 저문다고 하지. 하지만 보렴, 저 노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명자 씨의 독백이 파도 소리에 섞여 흩어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누군가의 엄마, 아빠, 딸, 아들이 아닌 온전한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해질녘은 어둠이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만의 색으로 세상을 물들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니까요. 명자 씨의 우아한 복수는 바로 자신을 찾는 것이었습니다.